근데 만약에 AI가 잘 안 되면 성장은 저성장이죠. 근데 고물가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고금리가 나오게 되겠죠. 조합으로는 최악이죠. 영어로 쓰면 너무 크리티컬하죠. to fail이라고 할까요? 실패하기에는 너무 크리티컬하지 않나요? AI가 혁신하고 혁신의 결과물인 발전이 계속될 거다. AI가 굉장히 긍정적인 혁신과 발전을 이끌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AI가 우리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만 AI가 있어야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이 커지면 성장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10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러면 성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올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어야 될까? 어떤 자산을 내 포트에 담고 있어야 될까?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주말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로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어서 시장의 주도주에 대한 견해라던가 전망 이런 것들 일색인 콘텐츠의 환경이죠. 그러나 이렇게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표현도 하듯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펀더멘탈적인 환경에 대한 점검이 훨씬 더 급한 임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한은행의 오건영 단장을 좀 모시고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뭐 제가 오프닝을 펀더멘탈 얘기로 하긴 했는데 워낙에 시장의 이 반도체 주식에 대한 것도 테크 전반의 어떤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펀더멘탈을 보는 분에게도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니고요. 자산 배분 쪽하고 그다음 매크로를 보는 사람입니다만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올라갈 때는 왜 이렇게 나눠서 하라고 하니까 덜 벌지 않냐. 예. 이제 떨어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거 갖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욕을 먹곤 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 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을 볼 때 워낙에 이제 3프로TV에서 저보다 훨씬 또 훌륭하신 분들 나오셔서 주식 쪽에 대해서는 디테일들 아마 많이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요. 저는 전체적인 매크로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시각하고 네.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케이스들 그런 걸 좀 같이 놓고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조금 칠판에다 쓰면서 구도를 좀 한번 그러시죠.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3개 정도 보고 있는 건 첫 번째는 이게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반도체 산업의 어떤 성장성 요건 이제 AI하고 관련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거하고 같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금리라는 걸 항상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뭐랄까요? 주가가 무섭게 오를 때는요. 금리가 올라오는 게 그렇게 크게 신경이 안 쓰이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었구나.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었다는 걸 요즘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항상 무너지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하고 같이 봐야 될 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금리보다 성장이 더 강하면 그러면 주식시장도 탄탄하게 버티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성장이 요즘처럼 양극화된 세상에서는 조금 독특해요. 왜냐하면 성장으로만 따지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반도체 쪽에 있는 성장이 있을 거고요. 비반도체의 성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우리나라도 결국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강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좀 약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반도체 쪽의 성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반도체의 성장은 강하고 이 둘을 에버리지 쳤더니 이 성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구도로 바라보면 어떤 일이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이런 거죠.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의 성장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니까요. 반도체는 탄탄하게 버틸 수가 있죠. 근데 비반도체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반도체의 성장보다 높으니까 이럴 때는 시장이 되게 이 비반도체 쪽은 좀 힘들겠죠. 이번에도 저 분야가 먼저 빠지더군요. 네, 그렇죠.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것 같아요. 1단계에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성장 대비해서 금리를 봅니다. 근데 성장이 금리보다 강하면 시장에 남아있어야 했다는 건데, 근데 그 다음 논리로 들어가면 뭐 어디로 가냐면은,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도 잘 버틸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그러면은 요 둘 중에서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나타날 거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5, 6월 달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 이상의 강한 성장을 미래에도 그런 쪽으로 좀 자본이 몰렸던 이유가 몰렸죠. 예, 이제 이런 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그런 케이스겠죠. 반도체에 대한 성장에 의구심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금리 쪽에서는 이게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꼭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반도체의 성장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컸는데 반도체는 꺾어 내려올 수도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것. 요 구도에서 아마 우리가 좀 같이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주식 전문가분들 나와서 말씀하실 때 요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함께 보셔야 될 것, 요것만 볼 게 아니라 얘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4%를 넘어 있거든요. 3%대일 때하고 4%대일 때는 아무래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부담이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에 대한 부담, 방향성에 대한 부담 같은 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이 둔화될 것 같은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성장이 둔화되니까 시장이 받는 스트레스, 요게 좀 크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는 요런 겁니다. 이제 AI라는 건 저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사실은 어마어마한 치트키입니다. 이거 성장을 엄청나게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저도 AI 쪽에 있는 전문가분들 만나 뵙잖아요. 뭐 교수님들도 그렇고 만나 뵈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각보다 빠르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실제로 클로드 같은 경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빠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AI라는 게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르거든요. 패스터한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슬로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은 지금 빨리 돈 벌고 싶거든요. 내일이라도 은퇴하고 싶지 않습니까? 파이어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그렇죠. 내일이라도 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I의 성장이 장기적으로 요렇게 간다고 가정해 보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궤적은 AI가 요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궤적보다는 빠른 거죠. 근데 시장이 생각하는 건 그거보다 많이 빠른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많이 빠른데 중간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살짝 슬로우해질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세게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럼 아마 요런 궤적을 거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대라는 게 워낙에 컸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기대가 이 폭도 그렇지만 속도도 너무 좀 빠르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AI의 성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되게 긍정적인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긴 호흡에서 이 AI의 성장 과정을 가져가는데 이게 탄탄대로로 가는 게 아니라 되게 큰 험로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지난 6개월 동안 아마 보셨겠지만 되게 그 반도체 관련 주식도 그렇고 AI 관련 주식들도 변동성이 되게 높은 걸 많이 보셨죠. 예, 그만큼 사람들의 기대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의 기대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페이스 X의 주가가 많이 뛰잖아요. 우리가 내일이면 우주에 갈 것 같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저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거죠. 어떤 과학기술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피저빌러티 있죠. 현실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주가로 평가하는 경우들을 좀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과 금리라는 구도로 하나 꼭 매크로 차원에서 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인데 전문가들의 기대보다는 빠르지만 투자자들의 기대보다는 느린 요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도 하나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마지막 과정은 물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걸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그 뭐랄까요, 특정 산업이 너무 잘 되는 케이스 있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간에 한쪽이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견제도 많이 받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과거를 보면은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한쪽 극단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꼭 반대급부에서의 무언가 생겨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닷컴 버블 때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이 닷컴 기업들 너무 좋으니까 반독점법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디플레이션의 엔화 강세가 너무 세니까 아베노믹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엔화를 퍼붓기도 하고 그래서 한쪽 극단에 좀 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들이 강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예를 들어서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원유 시장의 역사를 하나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서 좀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 원유 시장의 역사를 바라보면은요. 그냥 뚝 떼가지고 저는 어떤 사람으로 귀결이 되냐면 사우디의 석유 장관이었던 야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우디의 석유 장관인데 이 야만이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석기 시대는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석유 파동을 주도를 하면서 오펙 국가들, 중동 국가들한테 이제 어떤 에너지 패권을 가져오게 만든 70년대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야만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70년대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전 세계가 중동 국가들한테 쩔쩔 매는 거죠. 근데 이때 야만이가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제 유가를 계속 올리는 게요. 우리 오펙 산유국들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다른 중동 국가들이 뭔 소리야?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이렇게 이제 훌륭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보면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산유국한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이제 야만이가 얘기한 건 그거죠. 유가처럼 하나의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대체 에너지라는 것도 들어올 수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이제 원유에 대한 에너지원이 등장할 수 있죠. 그거를 절실하게 찾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수요의 파괴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70년대 유가가 너무 높았죠. 이때요. 70년대 초반에 배럴당 2달러였던 게 79년도에 호메이니 혁명이 있었을 땐 이게 40달러까지 올라가요. 20배 뛰었죠. 어마어마하게 뛴 겁니다. 이게 석유 파동이잖아요. 근데 이때 그래서 너무 유가가 높으니까 수요 파괴가 일어나면서 이게 우리가 저기 자주 얘기하는 폴 볼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수요를 박살내버렸던. 그리고 수요를 박살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저기 노르웨이의 북해 유전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멕시코 유전도 등장을 하고 어디 있는지 예. 새로 파야 예, 그렇죠. 소련도 등장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새로운 유전들이 등장을 하고 수요가 줄어들게 돼요.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높았던 국제 유가가 이때 배럴당 40불까지 갔던 게 이게 79년이거든요. 85년도 12월에는요. 이게 10불까지 빠집니다. 예. 그리고 이 10불까지 내려갔던 유가가 98년도 8월에는요. 8달러까지 빠져요. 이때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그럼 10년 이상 되게 에너지 시장이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높잖아요. 에너지 중동 국가들한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패턴이 사람은 항상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이 패턴이 한번 또 이어진 게 언제였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서부대 개발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였어요. 그러면 중국발로 해가지고 원유에 대한 수요가 되게 커졌겠죠. 원유에 대한 수요가 커지니까 중동 국가들이 원유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공급이 모자라는 거죠. 스퀴즈가 계속 생기는 거죠. 거기다 대고 가격을 꾸준히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 국제유가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배럴당 145달러까지 갑니다. 예. 근데 2008년도에 145달러잖아요. 이게 08년도 5월이에요. 가격이 너무 높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요가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찾아왔던 게 그때는 금융위기가 찾아왔죠. 그래서 배럴당 145달러까지 가격이 높아졌는데 밑에 금융위기 때문에 수요가 사라지잖아요. 유가가 뚝 떨어지죠. 이 145달러짜리가 딱 3주 만에 33달러까지 빠졌던 게 08년도 11월입니다. 공해상에 유조선 띄워놓고 있다는 예, 그렇죠. 이때였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때 굉장히 수요가 많이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무언가 대안을 찾게 되죠. 그 대안이 셰일 오일이죠. 이게 등장한 거죠. 그래서 셰일 오일이 쏟아지니까 2010년대 중반부터는 저유가가 등장을 했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에는요. 코로나 때죠. 수요가 극한까지 파괴됐고
나머지 에너지가 쏟아질 때거든요. 원유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격을 끝도 없이 높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중동 국가들한테 별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말씀 조심해서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반도체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반도체도 코모디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격에 대한 물론 이제 시크릿컬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이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반도체도 마냥 가격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대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애플이 저기 CXMT하고 뭐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걸 떠나서 결국에는 대안을 찾으려는 모습들도 나타나는 거고 너무 가격이 높아졌었을 때는 토큰에 대한 수요가 뭐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대신에 이제 요 기사 하나 보면서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거 하나 잠깐 보시죠. 네. 얼마 전에 그 최태원 회장의 인터뷰를 한번 그 기사에 난 걸 봤는데 저는 좀 재미있게 읽었어요. 한번 잠깐만 읽어볼게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반도체는 여전히 공급이 어렵다. 수요가 넘친다라고 과잉 수요가 훨씬 더 초과 상태라고 하는데 근데 이 얘기는 하죠. 이 최태원 회장 코멘트입니다. 다만 현재 높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금 메모리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AI 기업은 투자를 받아 늘어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PC와 스마트폰 업체는 반도체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죠. 마진율을 낮추어서라도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보호하면서 같이 키워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유지 발전할 수 있다. 공장을 짓지 않고 계속 가격만 올리면 시장이 줄고 새로운 참여자가 무조건 줄어든다. 시장이 준다는 게 아마 수요의 감소겠죠. 새로운 참여자가 뛰어든다는 게 새로운 대안 공급에 등장하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이 너무 높아졌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코멘트를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좀 흥미롭게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얘기가 있죠. 이 밑에 보면은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입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 군데에다 짓는데 이제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같이 네. 따라서 나와주고 있죠. 저는 요거 조금 흥미롭게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란 사태 때문에 에너지를 중동에서만 조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른 데서도 에너지 조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데가 어디가 있느냐? 에너지 조달할 수 있는 곳이 미국도 있겠지만 캐나다도 있고요. 그리고 호주도 있고 카자흐스탄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잠깐만 보시죠. 딴 얘기 같지만 잠깐 보시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4월 19일 날 했던 얘기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수송 루트를 다원화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밀어붙일 계획. 이제 이게 중동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에너지 가져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미국 등 비중동 지역의 원유 도입 비중을 확대하겠대요. 근데 조금만 더 읽어보면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는 단순히 공급망 안정을 넘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을 완화하는 카드가 된다고 나오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 내는 국가들한테 관세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대미 무역 흑자가 더 늘어나면 반도체가 잘 돼서 네. 그럼 압박이 더 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역 흑자를 줄이려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려면 미국에 수출을 안 하거나 아니면 미국 걸 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수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야죠. 그럼 사야죠. 그럼 뭘 사야 될까? 음. 미국산 에너지 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일거양득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은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미국 비중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나오죠. 예. 이 얘기는 단순히 공급망 안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갈등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보시면은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다시 밑으로 내려올게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입지를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 관련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워드 러트닉이 우리 ADR 상장하는 날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미국에 투자하라. 네, 미국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된다면서 가능하다면 지어야 된다고 본다며 통상의 압력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상의 압력이 나오죠.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반도체 관련 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걸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들을 좀 같이 봐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코멘트를 보면서 좀 느꼈고 제가 그래서 세 가지를 짚어드렸죠. 금리하고 성장을 함께 보자는 거 1번. 그 다음에 시장의 기대가 맞는지 전문가의 기대가 맞는지
요거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시장의 기대가 좀 앞서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2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유 시장의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물론 원유와 반도체가 똑같진 않겠지만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간다라는 게 실제로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지를 원유 시장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최태원 회장 코멘트에서 그 부분 마치 이제 야만이의 코멘트처럼 그러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너무 많이 유가를 올리는 게 우리 오펙 국가들한테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맥락이 조금 좀 읽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만 너무 잘 나가게 되면 미국이 과연 우리를 가만 놔둘까 아니면 견제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참고로 옛날에 미일 반도체 협상이 80년대에 일어났었던 이유도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다 잠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어떤 말씀드렸냐면 한쪽이 너무 잘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되죠? 챌린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도 사실은 좀 고려가 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시장도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맥락이 잡혀가게 되면은 너무 한쪽에서 가격 상승으로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상생이 만약 가능하고 견제가 조금 줄어들게 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게 훨씬 더 필요하겠죠. 만약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낸다면은 지금 이제 오히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글쎄요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비우고 가는 게 맞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원유라는 대표적인 코모디티와 기술의 혁신으로 인한 이 반도체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도 네네.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함의가 있는 그 최태원 회장의 발언이고 네. 또 그 발언이 의미하는 바가 현재의 반도체 주식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함의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는 동의할 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 AI가 혁신하고 혁신의 결과물인 발전이 계속될 네네. 거다. AI가 굉장히 긍정적인 혁신과 발전을 이끌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저는 그러니까 AI가 우리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만 AI가 있어야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이 매크로 경제 차원에서는 되게 이게 답이 안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부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일본도 빚 많고 미국도 빚 많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AI가 되게 필요해요. 왜 그런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쓰면서 좀 부채 문제 해결과 AI.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부채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홍길동이 있는데 이 홍길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 월급쟁이인데 빚이 100억이 있대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와 힘들겠네. 근데 중요한 건 빚은 100억인데 연봉이 100억입니다. 그럼 문제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부채의 금액이 중요하냐 아니면 부채 비율이 중요하냐 소득 대비 어느 게 중요할까요? 둘 다 물론 중요하겠지만 비율이 더 중요하죠. 아니, 연봉이 만약 없다고 가정해도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빌딩이 1조짜리다 이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율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빚이 너무 많아요. 미국이 40조 달러에 달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것도 되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금액만큼 얼마나 성장이 강하게 나오는지 이거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부채를 바라볼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GDP 대비해가지고 부채 비율이라는 걸 같이 봐요. 근데 지금 이 부채가 늘다 보니까 이 비율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게 답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답이 없냐면 이거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채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얘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야 이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보면 이게 왜 답답하냐면 이래서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잠깐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90년대 일본은 이 부채를 줄여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금리를 크게 끌어올려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렸던 거죠. 근데 일본이 재밌었던 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한번 볼게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대차대조표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은 1억 있고 대출은 9억 받아 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결국에 이렇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 부채를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부채를 갚게 만드는 거는 금리를 높여가지고 새로 빚을 내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 기존에 빚을 냈던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럼 빚을 갚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모두한테 갑자기 금리가 확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 금리가 2.5에서 기준금리가 1년 만에 6%까지 올라요. 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 이게 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 에브리바디가 팔아야 되죠. 에브리바디가 집을 팔려고 하니까 집값이 빠르게 급락을 했겠죠. 물론 그 중에 한두 명은 팔아가지고 대출을 갚았겠죠. 그럼 대출이 줄어드는 건 요만큼 줄어들었는데 부채는 이 자산 가치가 너무 빠르게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실제 일본 부동산 중에는 5분의 1 토막 난 것도 수두룩했죠. 이게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입니다. 그러면 잠깐 보시면 빚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부채 총액이 줄어도 부채 비율이 올라가요. 왜? 부채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죠. 그걸 불렀던 겁니다. 그럼 이게 일본의 과거의 기억이면 부채를 갚는다는 거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쉽지 1번을 택하지 못해요. 그럼 2번을 통해서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성장으로 가면 문제가 또 여기 있어요. 잠깐 보시죠. 성장이 강해지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수요가 늘면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겠죠.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요, 이 부채의 부담이 커지죠. 왜? 이자를 더 내니까. 그럼 성장이 강해도 이자가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같이. 아, 그럼 이거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런 아름다운 성장이 있습니다. 어떤 성장이 있냐면 성장이 나타나고 소득도 늘고 수요도 느는데 물가가 안 오르는 아름다운 성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산성이 높아질 때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가 1,000원으로 물건을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제품에 10개를 생산해요. 그럼 1,000원을 들여가지고 10개를 생산하면 생산 개당 원가가 100원이죠. 여기에 10원 마진을 붙이면 110원에 팔아요. 사람들한테 11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들어와서 1,000원을 들였을 때 100개를 만들어요. 그럼 개당 생산 원가가 10원이죠. 여기에 마진을 붙이면 10% 마진 붙여도 11원에 팔 수 있죠. 그럼 잠깐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싸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요를 잡아 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 제품을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공장을 더 지어야 되고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고 그럼 그 과정에서 성장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판이 훨씬 커지는데 그럼 판이 커지면 성장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10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러면 성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올라요. 그럼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도 이자 비용이 커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성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는 성장이 있거든요. 이게 산업혁명이었던 거고요. IT 혁명도 여기에 해당이 됐었던 거고 중국이 전 세계에 등장한 것도 어떻게 보면 공급 쪽에서 생산성 혁명이 이게 거의 노동 생산성의 문제겠죠. 생산성 혁명이었던 거죠. 그러면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을 끌고 가게 되니까 그러면 부채 비율을 갖다가 안착시킬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걸 만들어내는 게 결국에는 피지컬 AI까지 가면은 AI 혁명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해서 요즘 이제 새로 연준 의장이 된 케빈 워시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만 좀 볼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이제 AI 혁명이라는 게 성공하냐의 문제가 저는 이제 매크로 차원에서는 주가보다도요. 주가가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주가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이거는 부채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제가 2015년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옛날 얘기 같지만 한번 잠깐 좀 이거 다시 복기를 해보면 중국이 그 금융위기 직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이때 투자 성장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과잉 생산, 과잉 부채,
과잉 공급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너무 빚을 많이 내서 하다 보니까 부채도 엄청났죠. 아, 이거 얘는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럼 이 부채를 갖다 해결해야 되는데, 부채를 만약에 갚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빚을 갚게 되면 일본식의 충격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 경고가 많이 나왔던 거죠. 이게 2013년, 14년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부채를 줄이는 것보다는 부채 비율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부채는 놔두되 자본을 끌어올리게 되면 괜찮을 수 있죠. 그러면 기업이 자본을 늘리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IPO를 하거나 유증을 하거나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하려고 보니까 중국 주식시장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2000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시장이 딱 주식시장이 흔들려가지고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죠. 금리를 낮추고 지준율을 낮추고 그러면서 후강통이라고 해가지고 자본시장을 열어젖히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 자금 지원해주고 규제 같은 거 다 풀어줬죠. 그랬더니 2015년도에 중국 상해종합지수 주식시장이 엄청 뜨거워져요. 그래서 제 기억에 2살짜리 어린애가 뭐 계좌를 3개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올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막 올라오니까 그때 IPO하고 유증을 막 있는 대로 쏟아냈던 거죠. 그래서 자본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건데 문제는 이게 오래 못 가고 15년도 6월 중순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고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크게 주저앉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아, 중국 주식이 안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국 주식이 안 좋아진 게 아니고요. 중국 주식시장이 무너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얘를 자본을 끌어당길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럼 자본을 끌어당길 방법이 없으면 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2015년도 8월 11일 날 자본 유출이 많이 일어나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위안화 기습 절하를 하면서 이때 중국 위기로 접어들었던 그래서 16년까지 막 되게 고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동산 재벌들 다 그죠? 그렇죠. 디폴트 리스크에 예. 직면하고 그런 게 이제 그 다음에 네, 시나리오가 그렇죠. 그 다음 스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 주식시장이 떨어졌구나 보다도 중국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원천을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중국 경제 자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갖다 뒤흔들어 버렸던 거고 이게 중국에서 자본 유출로 이어졌었던 게 2015년의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재미없는 얘기 왜 해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나누고 있냐면은 AI 혁명이라는 게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솔루션인데 만약 이게 흔들리게 되면 그럼 부채 문제 해결할 우리의 치트키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AI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하는 건 성장은 강하게 하면서 엔드로 저물가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저금리로 이어질 거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보는 최적의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AI가 잘 안 되면 성장은 저성장이죠. 근데 고물가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고금리가 나오게 되겠죠. 조합으로는 최악이죠. 그래서 AI의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크로 차원에서도 함의가 되게 크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만 바라보면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로 쓰면 너무 크리티컬하죠. to fail이라고 할까요? 실패하기에는 너무 크리티컬하지 않나요? too big to fail이라는 예. 용어를 우리가 씁니다만 예, 그렇죠. 그러면 물러서면 다 죽는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얘가 성공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재정 빚을 내서 다카이치 내각에서도 지금 AI 쪽에 돈 퍼부려고 돈 쓴다고 했다가 지금 철퇴를 맞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AI라는 게 단순히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주식 시장하고만 좀 관련해서 많이 바라보시려고 하는데 AI 혁명이라는 거는 좀 매크로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함의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부채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AI 혁명이 성공해야 매크로 차원에서도 사실 글로벌 경제가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루트를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의 유행처럼 등장했다 사라지는 그 케이스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드려봅니다. 네. 글쎄 뭐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려서 이 질문을 또 드리는 거에 좀 쑥스럽기도 한데 네네.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2월 말 아닙니까? 2월 말에 촉발해가지고 3월 쭉 그 전쟁이 나다가 뭐
휴전하고 뭐 종전하는 것 같더니 다시 뭐 또 양쪽에서 또 서로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장기전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11월 중간선거가 임박해 오니까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나오고 예.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란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중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지난 3, 4월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나지? 이제 이게 핵심인데, 그러니까요. 뭐 어디를 봐도 전쟁이 언제 끝난다는 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예.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었다 엎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종전 임박이라는 뉴스만 뭐 40번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또 타코할 거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좀 궁극적으로 좀 많이 좌절감도 좀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좀 관점에서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건 예. 약간 어떤 특정 이슈를 너무 짧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긴 호흡에서 바라보면 예. 약간 질문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투자를 올해 말까지만 하고 끝낸다고 해보죠. 예. 더 이상 투자를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올해 말에. 누군가 평가를 해준대요. 그걸로 딱 끝낸다고 해요. 그럼 올해 말까지 끝낸다고 하면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화두는 전쟁이 언제 끝날 겁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문제가 해결돼서 주가도 오르고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전쟁 언제 끝나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아무도 모르는 불가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바라보면 너무 짧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답을 찾아야 되고, 근데 좀 길게 바라보죠. 한 지금으로부터 5년, 10년 이렇게 한번 바라보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엔 개인적으로 혹시 5년 후에는 이란 전쟁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쯤 끝나 있을까요? 끝나 있기를 바래서 네네. 끝날 거라고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때 길면 뭐 3달, 짧으면 1달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아직도 한 4, 5년째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가 시장에서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22년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봤거든요. 그렇죠. 참고로 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지면서 유가 뛰잖아요. 그게 나스닥 지수를 제 기억에 나스닥 100 지수가 그때 16,500이었던 게 1,500까지 빠져요. 그 고점 대비 38% 빠졌거든요. 지수가. 그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하셨었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하지만 최근에 뉴스 들으신 거 거의 없죠. 뭐 드론 날라다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전쟁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시장이 그 전쟁에 상당 부분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이맘때 저 3프로 나와가지고 맨날 했던 얘기가 관세 얘기만 1시간 했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세미나 200번, 300번 했는데 관세 얘기 안 나오죠. 관세 물어보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관세가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잖아요. 근데 왜 물어보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관세라는 이슈의 시장도 어느 정도는 적응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5년 후에는 이란 전쟁을 지금처럼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바라보겠는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트럼프는 일단 없지 않을까요? 임기가 끝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5년이라는 1년이라는 시기열을 두고 바라보잖아요. 짧게 바라보면 언제 끝나요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기열을 좀 길게 가져가서 이렇게 5년 이런 식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언제 끝나요보다는 그 안에는 끝나거나 전쟁의 영향이 상당 부분 희석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질문이 어떻게 바뀌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어야 될까? 어떤 자산을 내 포트에 담고 있어야 될까? 그런 질문으로 바뀌게 되죠. 비즈니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전쟁이 언제 끝나지? 이걸 고민하는 것보다 어차피 모든 비즈니스는 고잉 컨선이라고 해서 영속 기업을 가정하잖아요. 전쟁한다고 회사 문 닫고 그러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 불가지의 영역을 논의하는 것보단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났을 때는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그렇게 가죠. 그럼 뭘 어떻게 고민하면 되는데 전쟁 이후에 전쟁 이전하고 바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걸 감안하고 우리가 그 고민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번에 이란이 호르무즈라는 걸 막아봤잖아요. 호르무즈라는 걸 처음 막아봤지 않습니까? 근데 막았는데 전 세계가 똥줄이 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 이란이면 이거 되게 중요한 협상의 레버리지 카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잘 쓸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최근에 보시면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얘기가 막 오가잖아요. 핵 얘기가 안 나와요. 사실 JCPOA 때는 핵 얘기만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죠.
2015년도 그때부터는 계속 이란 핵 얘기만 나왔는데 지금 핵 얘기가 안 나오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 컨트롤 있잖아요.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통제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란 입장에서도 맛있는 사탕이 핵 이상으로 맛있는 사탕이 호르무즈라는 걸 안 거죠. 그럼 이게 물론 뭐 제가 지정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럼 다음 협상 때 이란은 만약에 다음에 또 협상이 일어나게 되면 호르무즈를 레버리지로 쓰겠는가? 저는 쓸 것 같아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막 누웠더니 항상 의장님께서 돈 줘서 보내 해가지고 돈 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이번만 갈까요? 또 한 번 와서 누울까요? 또 눕겠죠. 더 재밌는 건 친구들 데려와서 누울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초코 포인트 되게 많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초코 포인트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막 한번 하려다가 철퇴를 맞았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진행이 되면 거기도 저긴 하는데 이게 명분이라는 게 항상 우리는 뭔가 정책을 쓸 때 이 명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인도네시아 경제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거라도 좀 이제 농담입니다만 그 얘기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공급망에 되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호르무즈가 언제 막혔다 열렸다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최근에 보면은 배 보험료가 올라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쪽으로 배가 들어갈 때 호르무즈 간다고 하면 별로 선사들이 안 좋아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갈 때 용선료를 당연히 높이겠죠. 그럼 뱃싸게 올라가죠. 세 번째는 사람들이 호르무즈 가려고 할까요? 선원들이?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인건비 올라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통행료 얼마 낼지 모르겠는데 저희 20% 얘기 듣고 뭐의 20%인지 모르지만 와 만약에 20% 내라고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럼 통행료 나오죠. 톨비 나오잖아요. 실어 있는 화물의 가치의 20%라고 했었어요. 화물가치 20%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란은 배럴당 1달러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200만 배럴 실은 거는 200만 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80불 가자면 200만 배럴에다 80불 곱하면 1억 6천만 달러예요. 거기에 20%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몇 천만 달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정률제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설마 그러겠습니까? 이제 근데 그건 타코를 했고요. 예, 타코를 하긴 했는데 이거 갖고도 몇 번씩 뒤집었다 엎었다 하니까 그럼 이제 그래서 그걸 부과하냐 부과하지 않냐를 떠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은 이미 전쟁 때문에 카타르라든지 아니면 사우디라든지 UAE의 정유시설이 많이 파괴가 됐으니까 기존보다는 공급이 어려운 거잖아요. 여기에 보험료, 용선료, 인건비, 그다음에 통행료가 붙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과거 레벨로 에너지 가격이 돌아올 수 있을까? 국제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유가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배달 앱에서 뭐 시킬 때 그 짜장면 가격도 되게 중요하지만 배송비도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짜장면 가격이 10,000원인데 옛날에 5,000원이었던 배송비가 10,000원이 되면 우리한테는 20,000원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종 저한테 도달하는 원가가. 그러면 중동에서 도달하는 것도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대안을 찾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가져와요. 그럼 거리가 멀어지죠. 가격도 올리겠죠 또. 근데 혹시 아까 전에 제가 산업통상부 장관 코멘트 읽어드린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중동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안 나오더라도 땡겨야 되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과거보다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예전보다 높겠죠. 물가가 예전보다 높으면 금리가 예전보다 높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그러면 중동에서 에너지를 조달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중동 에너지 말고 다른 데서도 에너지를 조달하려고 하잖아요. 다변화라고. 그럼 자원부국들은 어떨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원부국들이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고 셰일오일이 등장했을 때 자원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2010년대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는요. 자원부국이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자원부국들이 여기저기서 자원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힘을 얻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원부국의 관점에서 같이 바라보면 이런 거 한 번만 잠깐 보시죠. 예. 그럼 차트 한 번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보통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엔비디아를 좋아할까 엑슨모빌을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엑슨모빌 얘기하시는 분 거의 못 봤거든요. 안 올랐잖아요. 근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아까 145달러 때는요. 엑슨모빌이 전 세계 시총 1위였어요. 압도적인 일이었거든요. 네. 그 철옹성은 깨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성장은 영원할 거니까. 근데 잠깐 보시죠. 2020년도 초에 에너지 섹터 ETF하고 테크 섹터 ETF를 100으로 놨어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5년 지났잖아요. 요게 테크 섹터고요. 최근에 떨어지는 건 반영 못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요번에 호르무즈 때문에 많이 올라왔죠. 많이 따라왔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20년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놓은 거예요. 요거는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1월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거예요. 어느 게 높죠? 최근에 호르무즈 때문에 많이 올라왔죠. 올라가 이 봐요. 예. 근데 잠깐 보시면 같이 가다가 여기까지는 같이 가다가 여기서 대분기가 일어나죠. 거대한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요게 13년, 14년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중국이라는 수요가 긴축 때문에 죽어요. 엔드 조건으로 셰일이 등장해요. 네. 그래서 공급이 넘쳐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쵸. 에너지가 힘을 못 써요. 테크가 날아가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운을 얻었어요. 테크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근데 질문은 이거죠. 이란 사태 이후에는 이런 일방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 아니면 무언가 변화가 나타날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제가 차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게 5년 전이고 이게 15년 전이잖아요. 그럼 25년 전도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25년 전으로 가보면 이겁니다. 2000년도 1월 1일을 100으로 했어요. 1월을 100으로 했어요. 둘을 비교해보죠. 파란색이 에너지고 빨간색이 테크예요. 에너지가 압도하죠. 네. 압도하지 않나요? 예. 요게 중국의 수요가 땡겼을 때예요. 참고로 요때 테크는 닷컴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2018년을 살고 있다면 최근에 테크가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에너지가 압도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러네요. 그 정점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을 사실 비교하잖아요. 지금으로 둘을 비교하면 거의 성과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뭐 황당한 결론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돌고 도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지금은 테크를 많이 바라보죠. 그런데 에너지를 같이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국가의 군이 4개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테크가 ABC 되면서 하니까 좀- 에너지가 되는 나라? ABC 하니까 좀 뭐가 연상이 되네. 그런가요? 네. 테크가 되는데 에너지가 안 되는 나라. 음. 테크가 안 되는데 에너지가 되는 나라? 둘 다 안 되는 나라. 그건 뭐 볼 필요도 없고요. 예. 그렇죠. 이건 볼 필요도 없죠. 그러면 요 C가 자원부국일 거고 B가 제조업 국가들이겠죠. 우리나라죠. 예. 일본도 해당될 거고 독일도 해당될 거고 대만도 해당되겠죠. 네. A가 둘 다 되는 나라가 미국이네요. 그런가요? 예. 그러면 둘 다 되는 데가 좀 더 힘을 많이 갖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리더십이 적당한 전쟁이 필요하기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제가 뭐 전쟁을 갖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근데 제가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하나가 영원하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래서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게 필요하다. 미래라는 우리가 긴 호흡에서 바라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계속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 뭐 영원히 좋은 건 아니고 또 이렇게 어떤 때는 밥상도 돌아가면서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또 의장님의 밥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저 같은 사람의 밥상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이 먹는 밥상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보다 의장님 드시는데 제가 끼어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이슈가 역사 속에서는 연속이라는 게 있고 단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란 사태는 하나의 단절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한번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크 쪽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면 이제 에너지에 대한 비중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네요. 근데 이제 에너지가 뭐 저 ETF를 하셔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도 한번 배분이라는 그렇죠. 입장에서 배분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떠냐. 그런 조언의 말씀 한번 좀 드려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드디어 올렸잖아요. 그죠? 네, 그랬죠. 예, 미국의 금리 인상도 따라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하는 금리 인상을 보면서 조금 지난 몇 년간하고는 좀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제가 요건 좀 쓰면서 설명 좀 네. 해드릴게요. 이게 중앙은행은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보통 성장과 물가를 바라보면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한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계부채라고 해서 부동산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환율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잠깐 보시면 지금 환율이
지금은 이제 1,480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금리 인상 이후에 이게 한때는 1,550원까지 갔었죠. 그러면서 고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커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높을진데 여기다 대고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겠죠. 예. 그래서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죠. 부동산 시장이 쉽게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불안불안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대고 금리 인하는 쉽지 않겠죠. 금리 인상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3%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목표로는 2%보다는 높아요. 그러면 얘도 금리 인상을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장도 보면은 작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였거든요. 올해 지금 3%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럼 작년보다는 성장이 양호한 편이거든요. 좋죠. 그리고 수출 성장으로 보면 압도적이에요. 네. 그러면 이 성장도 봐도 금리를 인상해도 크게 무리가 없죠. 그러면 네 가지가 다 정배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하는 총재 코멘트 중에 어떤 면을 봐도 금리 인상을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네. 그럼 금리 인상 가야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금리 인상할 때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냐? 과거하고 좀 바뀐 게 있어요. 이게 저는 지금은 한은에서 바라보는 것 중에 금리보다는 환율에 대한 웨이트가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잠깐만 좀 보시죠. 이게 환율이 1,550원까지 올라갔어요. 환율이 1,550원까지 올라갔는데 고환율을 바라볼 때 옛날에는 일종의 망조 때문에 환율이 뛰거든요. 자본 유출 때문에 외국인들. 근데 지금은 외국인 자본 유출 때문에 환율이 뛰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투자가 늘었죠. 근데 이게 개인은 서학개미고 그렇죠? 서학개미도 있지만 기업들의 해외 투자도 있죠. 그 다음에 정부도 해외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가 지금 한미전략투자공사라는 걸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투자 자금이 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환율의 상승 요인이 돼요. 여기다가 떠들썩하게 나왔던 게 뭐냐면은 해외 투자자들의 리밸런싱, 우리나라 주식 리밸런싱이죠. 너무 빠르게 뛰니까 얘를 갖다가 팔 수밖에 없어서 팔고서 해외로 쏴버리니까 주가가 뛰는데도 환율이 뛰는 이제 그런 기현상이 여기서 나타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둘 다 저는 리저너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잠깐 바라보면 망조로 환율이 1,550원 가는 거하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1,550원 가는 건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달러 자산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그런 거고 망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가는 건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죠. 근데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 경제잖아요. 여기가 자산가가 있고, 그쵸? 그 대기업이 있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보, 자. 그리고 여기에는 서민 경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요. 고물가하고 딱 엮이면, 고유가하고 엮이면서. 그러면 물가가 오르니까 자산가도 힘들고, 물가가 오르니까 서민도 힘들죠. 근데 환율이 뛰니까 달러 자산이 자산가들한테는 있을 거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그렇고. 네. 그럼 달러 자산이 있는 쪽은 물가가 뛰더라도 해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민 쪽에서는 그런 해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가끔 여행 가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뛴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양극화를 갖다가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물가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이거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심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환율이 1,400원이면 높은 것 같으세요? 낮은 것 같으세요? 스틸 높은 것 같은데. 여전히 높은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으로서는 예, 예. 굉장히 낮은 거죠. 예, 예. 네. 1,300원은 어떠세요? 낮은 것 같네요. 낮은 것 같으세요? 아, 되게 유연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0년부터 저 적응을 잘해요. 그렇죠. 2010년부터 21년까지 원달러 환율의 평균이 1,170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요 1,200원만 넘어도 나라 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작년에는 1,400 물어보잖아요. 미쳤다고 했어요. 재작년에 1,300원 어때요? 그러면 다 미쳤다고 했거든요. 3년 전에는 1,200 넘으면 큰일 난다고 했었죠. 근데 이게 확 뛰어 올라온 거예요, 환율이. 22년부터. 환율이 뛰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22년부터 벌써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 기억을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어떤 분은 얘도 괜찮다고 하세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제 1,400원은 괜찮은 환율이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환율이 1,380원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할까요? 달러 사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적정 환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환율이 1,380으로 내려오면 이 밑으로 내려오면 사겠죠. 그럼 얘가 바텀이 돼요. 그 얘기는 환율의 바닥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라는 게 뭘 만드냐면 과거보다 높은 고환율에 고착화를 만들어요. 주가도 그럴 수 있죠.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07년도에 코스피가 07년도 10월에 2085였거든요. 네. 25년 4월에 코스피가 2290이었어요. 120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코스피가 한 2500 정도가 적정하다는 생각. 작년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 이맘때 5천 간다고 하면 미쳤다고 했습니다. 너무 낙관적이라서. 근데 지금 5천 간다고 미쳤다고 하겠죠. 왜 그럴까요? 너무 비관적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빠르게 주가가 뛰었죠. 사람마다 적정 주가가 다 마음속에 다르지 않을까요? 그럼 그건 또 다른 변동성의 요인이겠죠. 컨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한번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한은 총재 코멘트 중에서는 좀 느껴지는 게 환율이 고환율을 유지하는 이유가 금리 차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 금리가 있고 한국 금리가 있어요. 잠깐만 볼게요. 지금 미국 금리가 얼마냐면 3.5입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2.5인데 요번에 올려서 2.75예요. 근데 이렇게 일단 이렇게 볼게요. 계산하기 좋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아야 됩니까? 한국 금리가 높아야 됩니까? 통상 한국 금리가 높아야 된다고 그렇죠. 하죠. 신용도가 낮으니까요. 근데 뒤집어져 있죠. 예. 그냥 뒤집어져 있으면은 그렇죠. 많이 뒤집어져 있으면 달러를 보유했을 때 매력이 높으니까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달러 환율이 이게 금리 차가 벌어져 있으니까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이거 제어하려면 우리 금리를 끌어올려서 일단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올려서 붙이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3.5까지 만약 금리를 올리면 미국 경제는 탄탄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탄탄하지 않죠. 그럼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장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겨요. 고금리 부담 때문에. 그러면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금리를 올렸더니 성장이 무너지죠.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면 못 올려. 2.5에 저금리에 낮춰야 돼. 그러면 성장은 양호해지는 대신에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고르셔야 됩니다. 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성장을 가져갈 거냐, 환율을 희생하면서 금리를 높게 해가지고 환율을 안정시키되 성장을 무너뜨릴 거냐 골라야 되거든요. 중간쯤 3% 정도 하죠. 그러면 좋은가요? 근데 참고로 지난 4년은 이쪽이 컸죠. 그렇죠. 그 얘기는 환율이 올라가는 걸 용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돌아와서 다시 보시면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차트 보시면서 이제 말씀드리면 예, 이겁니다. 이게 좀 차트가 좀 지저분하네요. 네, 좀 이제 예쁘게 그려왔어야 되는데 빨간색이 한국 금리예요. 요게 파란색이 미국 금리예요. 2010년부터 그렸거든요. 자, 보시면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거의 높죠. 그렇죠. 까만색이 환율입니다. 예. 근데 보시면 요렇게 역전된 적이 있어요. 근데 역전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근데 역전됐는데 지금 4년째 역전돼 있어요. 음. 지금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집 나가서. 음. 자, 그럼 볼게요. 22년도에 역전이 된 다음에 상당 기간이 지났죠. 예. 그러면 금리 역전을 용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경기가 미국만큼 좋지 않으니까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테이크한 거잖아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는 걸 용인하는 거죠. 그래서 22년부터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유지했었던 1250원이라는 환율의 상단이 열리면서 고환율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4년, 5년, 6년, 7년 가면 고환율이 고착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엔 스톱을 해야죠. 뭐냐면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갈 거야라는 그 기대는 흔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5와 2.5라는 거.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금리를 조금 끌어올려야죠. 금리 끌어올리면 성장이 망가지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성장이 좋잖아요. 지금 양호하죠. 이럴 때 땡겨줘야죠. 그 부채 얘기는 문제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환율을 크게 보느냐, 금리를 크게 보느냐라고 한다면 환율의 방점을 좀 두고 있죠. 그래서 한은 총재 코멘트를 좀 저도 읽어봤는데 이건 잠깐 볼게요. 이런 겁니다. 이제 5월 28일 날 이제 그때 이제 얘기 나온 거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금통위 때 해가지고 이제
그 금리에 대해서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제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는 총재께서 한국도 물론 최근 국채 금리가 올랐지만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 오늘 반응한 건 사실 시장의 그때그때 반응이고 여러 요인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는 부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채권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시장은 시장 참여자끼리 균형을 찾아야 할 것. 원칙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 안 할 때 고려해야겠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 이걸 보면 지금의 금리 상승이 심각하다? 그게 아니라 일단 보자. 시장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걸 보자. 요거 같은데 환율에 대해서 질문이 그 밑에 있는데 빨간색 읽어볼게요. 네. 환율은 너무 높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 빌어 한마디 더 명확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는 환율 쏠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수단도 의지도 방법도 있다. 요 얘기죠. 그럼 요걸 보면은 금리하고 환율 중에 그러네요. 환율이 환율 쪽에 훨씬 더 조금 방점을 더 두네요. 방점을 크게 두고 있죠. 이 환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고유가가 결합이 되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요. 그럼 물가가 높아지면 이게 서민 경제를 힘들게 만들죠. 근데 이제 그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서민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밑에 나와요.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그는 생활 물가가 소비자 물가를 웃돌며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물가 상승의 고통은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이들의 부담을 막는 게,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고통이 금리 인상의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이거예요. 홍길동이 병이 있어요. 수술하면 낫는데요. 근데 수술이 되게 아프대요. 그럼 수술하지 말아야 되냐? 해야죠. 금리 인상이 수술인 거고, 그런 치료.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병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율의 안정을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아마 환율에 대한 패턴도 지난 4년하고는 조금 바꾸어서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더군요. 환율이 뭐 어쨌든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후에 그걸 네. 뭐 막대한 또 환전 수요가 있어서 네네. 그 부분에서 단기 수급에 의해서 낮춰져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다가 또 하늘의 스탠스가 저렇게 네네. 환율 방어에 방점을 두는 스탠스로 바뀐다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이 스탠스 자체가 좀 바뀌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예,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근데 저걸 딱 보고 있다 캐비너 씨가 나도 올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도 하나의 그러니까요. 되게 큰 변수가 될 것 예. 같은데요. 갑론을박이 예. 많더군요. 예, 이 미국 쪽에 대해서는 드려야 될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좀 그러니까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따로 예. 한 시간을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이게 되게 사실. 길어야 돼서. 예, 사실 이 방송이 이제 나오고 얼마 안 있으면 그죠? 네, 7월 FOMC가 있죠. FOMC가 예, 있는데 예. 그 FOMC 그 발표가 난 다음에 네네. 어떤 이제 성명문이 나오고 또 어떤 스탠스가 변했는지 네. 캐비너 씨로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시간 한번 내도록.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보죠. 네네. 예. 근데 그나저나 아까 대분기라는 용어도 썼지만 혹시 우리가 우리 자산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게을리했을 때 네네. 그 부의 갈림길에서 밑에 쪽으로 향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데 이 책을 또 올해 새로 쓰셨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여전히 삼포TV랑 같이 하신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요즘 시장이 너무 요동쳐가지고 책을 못 잡고 있는데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펀더멘탈한 쪽에 방점을 두고 저도 한번 책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연구해 주시고 이렇게 또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원격결에 약속한 것처럼 캐비너 씨의 얘기는 따로 한번 예, 드려야 될 말씀이 좀 많아서 예. 그건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주말 인터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오건영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